27에서 30번 지문입니다. 자, 분야를 나누면 자, 과학기술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1문단부터 볼까? 자,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자, 뭐 쉽게 말해 이제 콧불소에 코에 이제 뿔이 달려 있잖아, 그치? 원래는 이제 이 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자, 뿔이 달리고 나니까 무언가가 이제 편해졌어.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진화로 누적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자,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핵심 눈인 거죠. 자, 눈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고차원의 산물이야. 자, 우리 진짜 우연히 겹쳐져야 사람의 눈이거든. 그 있잖아, 뭐 파리 같은 애들은 보면은 이제 상이 막 500개씩 보인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채연이를 보면은 채연이 얼굴이 막 500개로 보이는 거야. 이런 곤충의 눈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냐.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 사람들의 눈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한 위치에 하나의 사물만 정확하게 맺히잖아, 그지? 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우연일까 싶은 의문에서 출발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자, 그러면은 여기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 자, 이 고차원의 산물인 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 과연 우연일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자, 이 도킨스는 기본적으로 진화론자야. 자, 근데 그 위에 이제 진화론자 또는 이제 진화생물학자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처드 도킨스는 이것에 대해서 자, 우연이다.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연이다 라고 말할 것 같기는 한데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자, 불가능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자, 그럼 결국 자, 이 눈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이죠. 자, 우리의 눈은 자, 불가능 산에 오르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너무 높고 가팔라서 못 오를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올랐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어서 자, 우리의 눈은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르는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이다. 자, 그러면 자, 이 불가능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우연이 맞기는 한데 자, 급작스러운 우연이 아니고 자, 완만한 자, 우연의 누적이다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한 개의 눈을 보게 된 게 아니라 자, 점차 사람의 눈에 가깝게 진화된 과정이 누적이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자, 속된 바는 자, 급작스러운 거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완만한 우연의 누적이다라고 하는 소리는 자, 이 중간 자, 단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자, 이어서요. 자,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것에 이른 것이라 말한다. 여기까지가 1문단이고 자, 2문단. 자,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되는 불가능산의 밑자락. 자, 우리가 좀 도식화를 해보면 자, 불가능산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가장 자, 밑부분 자, 오르기 쉬운 곳이겠지, 맞아? 자, 여기 시작 단계에 해당되는 불가능산의 밑자락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자,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한다. 자, 그러면은 자, 빛의 존재 자, 유무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게 가장 아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에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이를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요 윗단계는요. 자, 요 단계라고 한번 해보자. 요 단계는 자, 광세포라고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단계다. 자, 말 그대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러나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므로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자,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대. 자, 이어서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요 말은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눈이 완전히 투명해. 완전히 투명한 눈이라면 자, 여기로 이제 빛이 쭉 통과를 하면은 그대로 뚫고 나가겠죠. 장애물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빛이 여기에서 쐈는지 빛이 이제 출발한 근원을 모르면 자, 이 빛이 여기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뚫고 지나간 건지 그 방향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빛이 이 눈이 완전히 투명한 형태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자, 그래서 이제 안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 윗단계라고 할까요? 자, 이 윗단계가 자, 오목한 눈이 있대. 자, 그것이 그림 1, 2에 나오는 이렇게 구부러진 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대. 자, 그러나 자, 여기서도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 자, 그럼 반대로 오목한 눈 자체로는 상이 하나로는 아니고 여러 개로 이제 분할해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직 사람의 눈까지 안 온 거잖아, 그치? 자, 그다음 3문단. 자,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을 생각해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자, 오목한 망막은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해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어디냐면 자, 여기 오목한 눈에 그림 1 있죠. 자, 여기 있고 자, 여기 이제 돌고래가 있어. 자, 여기 돌고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 그림의 왼쪽 보세요. 왼쪽 보면은 뭔가 되게 겹쳐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자, 여기가 자, 여러 개의 돌고래 상들인 거야. 자, 이 말이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이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이제 밑에 보자.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자,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나가며 불가능상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된대. 자, 그럼 쉽게 말해 자, 이 상의 개수를 줄이려면 자, 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의 양을 점점 줄여야 하나의 상만 남는다는 소리지.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상이 뒤집혀 보이는데 우리는 저기 이제 민재가 저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데 자, 이게 그 지금 그림 1, 2에 나오는 눈이고 그림 2에 나온 눈이라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지금 하늘에 둥둥 떠 있어서 이제 거꾸로 있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지, 민재가.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 사람의 눈까지는 못 왔어요. 자, 그 결과 자,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자,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은 상을 하나로 좁히기 위해서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앵무조개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대. 자, 그러면은 오목한 눈 다음 단계는 자, 바늘구멍 눈이라고. 자, 이 바늘구멍 눈은 빛의 유입량을 감소시켜서 자, 빛의 유입량을 감소시켜서 하나의 상을 만들기 위한 자, 그런 눈이라고. 자, 근데 아직까지는 뒤집혀 있기도 하고 불완전합니다. 자, 4문단 보세요. 자,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면 자, 빛 유입량이 부족해서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 거야. 우리의 눈이 지금은 이렇게 딱 뜨고 있지만은 자, 이렇게 딱 가려봐. 자, 가리면은 이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치? 그리고 살짝 이제 열어서 빛을 요 안으로 투과를 시켜주면은 살짝씩 보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둡거나 잘 안 보인다고, 그치? 자,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 자, 또한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을 보이는데 자,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화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모순점이 있다고. 자, 딜레마에 빠져요. 자, 빛의 유입량이 줄어서 하나의 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자, 빛의 유입량이 줄면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자, 여기 아까 우리 읽어본 것처럼 자, 아주 자,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든지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자, 빛의 간섭 현상 때문에 흐릿하게 보인대. 자, 그러면 이 밝을 때만 보인다랑 흐릿하게 보인다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 뭐 해야 돼? 자, 빛의 유입량을
다시 늘려야 돼. 자, 그러면 하나의 상이 맺히지 않겠지. 자, 이게 요 사이, 요 사이, 요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자, 바로 이 눈의 딜레마인 거지. 자, 근데 이 딜레마는 사람의 눈은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라고. 상은 하나만 맺히고, 자, 아주 밝을 때만 빛을 볼 정도로 빛의 유입량이 너무 적지도 않으면서 흐릿하지도 않잖아, 그치? 자,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화된다. 그래서 자,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 진퇴양난이 딜레마라는 소리입니다. 자, 바늘구멍 눈의 이러한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 광자 경제학이라 일컫는다 라고 한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광자 경제학, 자, 경제학의 용어인데,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수입과 수출 간의 관계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수입량을 늘리면은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데는 좋겠지만은 뭐 우리나라의 이제 화폐 가치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 광자 경제학은 말 그대로 자, 앞에서 설명한 모순 또는 딜레마와 관련 있는 설명이라고. 자, 5분 단으로 갑니다. 자,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이 되는데, 자,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 물체 이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대. 자, 그럼 아까 우리 이제 초창기의 눈은 오목한 눈이라 했잖아, 그지? 자, 오목한 눈에 여러 개의 상이 맺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볼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자, 볼까요? 자, 그래서 광자 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넓힌 뒤에 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났대. 자, 점점 더 정점으로 갑니다. 자, 다음 단계는 자, 수정체 눈이래. 자, 이 수정체 눈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자, 빛의 유입량을 늘려가지고 자,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게, 자, 그리고 모든 밝기에서 볼 수 있는, 자, 요 장점을 취하는 것이 자, 수정체와 관련된 눈인데, 자, 이 수정체는 빛의 유입구는 넓힙니다. 자, 대신에 자, 빛의 유입구가 넓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목이 아니라 볼록 렌즈를 삽입한 형태를 쓴다고. 자, 그럼 결국은 수정체 눈은 이제 빛의 유입구를 늘렸을 때의 장점과 자, 빛의 유입구를 좁혔을 때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어서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우리 아까 도립상이 뭐죠? 위아래 상이 바뀌어 있는, 자, 그 상을 말하는데, 자, 빛의 유입량이 늘어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대. 자,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자,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자,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해 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도립상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와 관련된 문제까지는 안 나오지만, 자, 그림상 자, 이 수정체는 여기에 그리긴 했는데, 자, 요 지점, 자, 요 지점이 가장 자, 정점인 자, 불가능산의 가장 위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빛의 존재 유무만을 볼 수 있다가, 자, 그 유무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광세포가 발달하고, 자, 그 다음 오목한 눈이 등장했다가, 자, 그 다음 바늘구멍 눈이 등장했다가, 자, 여기까지 가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기지. 자, 결국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체 눈까지의 발달 과정이지. 자, 그럼 다시 봐봐. 자, 아까 우리 불가능산이라고 칭했던 이유는, 자, 이 눈의 변화가, 눈의 진화가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완만한 우연이 누적된 결과다. 자, 그러면 자, 빛의 존재 유무부터 수정체 눈까지 가기 위한 요 과정이 불가능산에 오르는 완만한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게 이제 글이 끝이죠. 자, 다음 27번 한번 봅시다. 자, 27번. 자, 윗글을 읽은 방법이래. 자, 1번부터 볼까요? 답 나올 때까지. 자, 1번. 오늘날의 생태계에서 발견이 되는 눈의 유형과 발견이 되지 않는 눈의 유형을 비교하며 읽었다. 자, 아니죠. 자, 요 글은 오늘날 자, 우리 인간들의 불가능한 산물인 눈이 어느 단계를 거쳐서 올 수 있게 되었냐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니까 1번은 안 되겠지. 자, 2번.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에 주목해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다. 자, 원인은 이전 진화 단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지. 맞아? 자, 그러면 2번이 가장 적절한 답안 아닙니까? 자, 넘어가시고. 자, 28번 볼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누적되어 현재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크게 문제 없죠? 자, 2번 리처드 도킨스는 새로운 유형의 눈이 나타나는 진화의 과정을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것. 오케이. 자, 3번 눈의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은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를 통해 빛의 유무만 파악할 수 있었다. 자, 정리된 대로죠. 자, 4번. 자, 앵무조개의 눈은 갯지렁이의 눈과 달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에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 라고 하는데, 자, 앵무조개랑 갯지렁이의 눈, 자, 한번 볼까요? 자, 갯지렁이 어딨니? 갯지렁이가 갯지렁이는 오목한 눈이죠. 자, 오목한 눈이 이제 갯지렁이의 단계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앵무조개는 바늘구멍 눈이니까, 자, 더 윗단계 아니니?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네 둘의 차이죠. 자, 앵무조개의 눈은 갯지렁이 눈과 달리, 자, 망막에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목한 눈, 자, 이 친구는 망막에 하나의 상이 미치기 쉽지 않지, 그지? 그래서 여러 개의 상이 겹쳐 보이는 요런 형태가 오목한 눈의 특징이고, 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 것이 빛의 유입량을 줄이는 겁니다. 자, 빛의 유입량을 줄이면 하나의 상을 만들 수 있다고는 했지. 자, 그러면서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앵무조개의 눈은 일단 빛의 유입량을 줄이는 바늘구멍 눈이니까 상은 하나로 좁혀지겠다, 그치? 자, 그러면 4번도 맞네요. 자, 5번 볼까? 자,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 굴절률을 조절한다. 자, 볼까요? 수정체의 두께 변화. 자, 포유류래. 여기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한다. 그런데 문제는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건 뭘 맞추기 위함이래. 맨 마지막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나오잖아, 그치? 자, 빛의 유입량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 자, 우리 그런 거잖아. 초점이 안 맞으면은 흐리게 보이거나 상이 여러 개 보이거나, 그죠? 자, 아마 흐리게 보인다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어쨌든 빛의 유입량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급이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28번은 5번으로 가시면 되고, 자, 29번입니다. 자, 이 문제, 자, 광자 경제학을 중심으로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다. 자, 잘 봐. 자, 이 문제가 딱 흐름을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광자 경제학이 아까 뭐랬니? 자, 뭐 경제가 발전하려면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는데 이거 둘 다 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했지. 자, 그걸 제가 자, 딜레마 내지 자, 모순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광자 경제학은 모순점이 있다야. 모순점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예를 들어 모순점이 없는 선지 또는 주제에서 완전 벗어난 선지를 골라달라. 이런 문제거든. 자, 그러면 오답인 거 하나랑 정답인 거 하나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예를 들어 자, 5번 같은 거 보면, 자,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자, 빛의 유입량이 늘어나면 상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했지. 자, 그러니까 반대로 빛의 유입량이 줄어들면 하나의 상이 맺힌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그 현상은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의 빛의 유입구를 조절하는데 제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자, 바늘구멍 눈의 빛의 유입구를 조절하는데 제약이 된다. 자, 왜? 빛의 유입구를 조절하면 빛의 유입량을 늘릴 수는 있어요. 그지? 근데 빛의 유입량을 늘리면 일시에 많은 상이 맺혀버리잖아. 그러면 자, 빛의 유입구를 조절을 이제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치? 자,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거든.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거든. 자, 근데 1번 볼래? 자,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자, 바늘 구멍 눈의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빛의 간섭 문제 잠깐 볼까요? 자, 그림 아래쪽에 있을 거야. 자, 보면 빛의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을 보이는데, 자,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정도가 더 심화된대. 자, 그러면 좁을수록 심화되니까 더 좁히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지. 맞아? 자, 근데 1번 뭐래요?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아니야. 자, 넓히면 이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겠지. 자, 그럼 모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굳이 선지를 고치자면은 넓히지가 아니라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된다고.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고요. 자, 다음 30번. 자, 가장 어려워 보이는 문제죠. 자,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자, 볼까요? 자, 곤충이나 갑각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립상 겹눈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하여 적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 단계는 아직까지 요 단계인가 싶기는 해. 자, 조금 변형을 시켜놨다 하지만은. 자, 그리고 바늘구멍의 눈의 원리도 적용하여 자,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다. 자, 아까 우리 뒤바뀐 게 도립상이라고 하니까 바늘구멍 눈도 있네.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자, 눈의 단계를 합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자,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눈은 자,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즉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고요. 자,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대. 자,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자,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빛만 망막에 맺힌대. 자, 각 난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 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으나 자,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되고 난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이 된대. 자,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 각 난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전체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지문에서 없었던 여러 용어들도 등장하기는 하는데 자, 일단 읽어볼까요? 자, 1번 연립상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하나의 온전한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요 말에 있는 거예요. 자, 연립상 겹눈의 광세포는 투명하지 않겠군이라고 한대. 자, 아까 얘기했지. 자, 투명하면 자, 빛이 투과를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빛이 오고 갔는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 이 한쪽 면을 막아주는 암막 같은 세포가 존재한다 했거든. 자, 그러면 일단 형태가 나왔다는 거는 빛이 그대로 투과를 한다가 아닌 거예요. 중간에 막힌 지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그 투명 인간의 실사화가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투명해지면 눈도 투명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눈이 투명해지면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망막 같은 그런 세포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빛을 그대로 투과하기 때문에 투명 인간은 됐는데 그 투명 인간은 아예 앞을 볼 수가 없대.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자, 어쨌든 자, 광세포는 투명하지 않겠군이 맞겠죠. 자, 2번 갑니다. 연립상 겹눈은 자, 그릇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자, 오목한 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빛이 이제 망막에 닿게 되겠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2번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내용은 자, 오목이랑 자, 볼록이랑 자, 누가 더 자, 많은 빛을 받아들일까? 자, 요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보자. 자, 지문에서 설명된 내용은 아닐 거기 때문에 자, 오목 부분을 볼까요? 자, 다시 이 문단을 잠깐 보시면 자,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잘 봐요. 자,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 못한다. 다시 돌아와서 자, 오목한 눈은 기본적으로 상이 여러 개 맺힌다 했지. 그 주된 원인이 뭐야?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그치?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오목 렌즈가 자, 많은 빛을 자, 불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자,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바늘구멍 눈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빛이 너무 적으면 밝을 때만 볼 수 있다거나 흐릿하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제 수정체를 넣어가지고 자, 요 이제 딜레마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가게 된다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많은 빛을 흡수하거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문제는 자, 지문을 근거로 오목 렌즈의 특성이다. 오목한 눈의 특성이다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오목한 눈에 비해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거라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문 해설은 요 이제 모의고사 나온 문제를 토대로 했는데 여기 출제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그냥 답에 이르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알려준 거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지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하긴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라고. 자,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변형 문제도 이제 틈틈이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따끈따끈한 모의고사는 변형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서 그 순서는 이제 우선순위는 조금 더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